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쪽에 이제 저당권이 저당권. 자, 저당권 이제 그 판례 하나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존 판례가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우리 밑에 이제 기존 3조 판례 있죠? 그걸 먼저 보시면, 우리 제3자를 위한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거 이제 유효하잖아요. 물론 전제가 있지만 그 전제 충족하면 제3자를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이제 저당권 등기해도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 3조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판례예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로 합의가 있고 3자 간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 관계 형성 등의 방법으로 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두 가지 요건,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하면 그러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이 판례는 아시겠지만,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고,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도 유효하고, 다 이렇게 비슷한 취지의 판례들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양도담보였죠? 어쨌든 이렇게 다 비슷한 취지의 판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런 취지의 판례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아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우리 기존의 판례가 한 세 가지 정도 채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 관계 형성 요런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2020년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판례 위에 올라가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요걸 이제 줄여서 판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도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유효하다 요겁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기존 판례의 범위랑 이제 똑같은 판례 되셨고, 자, 밑에 이제 이제 공동근저당이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요즘 판례가 이제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2019년 판례, 2020년 판례만 넣으면 이게 조금 설명이 좀 모자라서 이제 좀 2018년 판례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공동 근저당이라는 테마로 지금 밑에 판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판례, 그다음에 17년 판례 두 개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2018년 판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 근저당이다. 이 테마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제 공동 근저당이면 당연히 이제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채무자죠. 채무자 갑소유 X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 을소유 Y부동산이다. 그렇겠다. 근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동 근저당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근저당이고 이것도 근저당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묶어놨으니까 공동 근저당이 되는데, 이 밑에 정이 있고, 이 밑에 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제, 이게 공동근저당이지만, 공동이지만 어쨌든 근저당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피담보처분 확정 문제가 발생해요. 확정 시기 문제, 그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근저당일 때, 공동근저당 말고 일반 근저당일 때 피담보처분 확정 시기는, 여러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러면 신청시죠, 그죠? 근데 이제 후순위자 등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제 매각되고 만납시죠? 기본입니다. 이런 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되고 만납시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일반 저당권 문제인데, 이제 근저당. 그 중에서도 공동 근저당의 문제로 오면, 이런 경우에, 자, 과연, 이때, 일단 Y부동산 문제. Y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Y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는데, 이거를 무가 경매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무가 신청하면 이제 공동 근저당권자는 병인데 무가 신청하니까 제3자가 신청하는 케이스죠. 이 제3자 무가 신청하면 이 경매 신청된 당해 부동산이 Y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확정이 됩니다. 당연히 확정이 되고 또 언제 확정이 되냐? 제3자가 신청했으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됩니다. Y는 매각대금 완납 시 즉 Y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채무는 이제 매각대금 완납 시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이게 공동근저당인데 이게 그러면 경매 신청돼 갖고 확정이 되면 과연 X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채무도 확정이 되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2017년의 판례는 X 부동산은 확정이 안 된다 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제3자 무가 신청한 경우하고 이번에는 근저당권자 스스로 병이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본인 병이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일단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니까 일단 시점은 신청 시죠. 그래서 경매 신청 시 이제 피담보 채무 확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병이 Y 부동산에 관해서만 경매 신청해도 중요한 거는 X, Y 모두 그죠? 모두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이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판례가 지금 2017년도에 나오면서 비교해서 이제 이 판례까지 출제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4쪽에 그 공동근저당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게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공동근저당에서 제3자가 신청하면 이 신청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 부동산은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 X, 나머지 목적 부동산 X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이게 기본 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파산이 선고되는 등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나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밑에 이제 비교 판례를 보시면 이게 이미 90몇 년도에는 그죠? 96년도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제서야 이제 조명을 받게 됐죠. 그죠? 보시면 비교 판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이에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밑줄 물상보증인의 토지에 대해서 아직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주채무자의 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이 된 이상에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원인 관계 거래는 뭐 일단 그로서 종료되고 중요하죠. 경매 신청 시에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즉 이것만 경매되고 이건 경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병의 경매 신청 시에 둘 다 확정이 된다. 이게 이제 96년도 판례 태도란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제가 이거 근저당권 맨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스스로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는 아예 그 기본 계약 거래, 기본 거래, 즉 그 근저당권이 여러분 그 피담보 채무를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기본 계약 자체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병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그 근저당권 자체의 피담보 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 자체가 해지는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 계약 자체가 해지가 돼버리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뭐냐 상관없어요. 그죠? 기본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X든 Y든 전부 다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한다. 경매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까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까지 확정이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게
그 근저당권 당사자 간에는 제3자가 방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끝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용하고 싶으면 끝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제3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이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확정을 시키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확정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거 갖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신청한 거냐, 근저당권자 스스로 신청한 거냐,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 그죠? 그래서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만 확정되냐,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까지 확정이 되느냐. 그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판례 비교하시고 됐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 판례, 다음 판례 넘어가시면 25쪽에 보시면,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 (25쪽도) 중요한 판례죠. 그림 먼저 보시면, 예컨대 이제 여러분 공동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에 뭐가 있어야 되냐? 최고액이 있어야 돼요. 최고액이 예컨대 5억이다. 근데 이제 공동 근저당이니까 이 최고액이 이제 X와의 공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컨대 이제 Y가 3억짜리고 뭐 이제 X가 6억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요때 자, 이번에 이제 아까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해 보면 누가 이제 경매 신청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Y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확정이 되죠. 예컨대 이때 경매 신청에서 병의 피담보 채권액이 3억으로 확정이 됐다 칩시다. 그때 이제 이 무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Y가 먼저 경매가 되죠. 근데 3억으로 확정됐는데 Y가 3억짜리니까 3억을 전부 다 선순위자인 병이 가져가겠죠. 그죠? 그래서 병은 Y 부동산에서 3억을 받습니다. 만족을 했다 쓸게요. 배당받았다 쓸게요. 그래서 이제 병은 여기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건 확정이 되지만 이건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갑이, 그러니까 이제 병이 계속 외상거래 계약을 계속하면서 이때 나중에 이제 뭐 병이 스스로 이제 뭐 경매 신청하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이 X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채무가 6억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3억으로 확정돼갖고 3억 나와서 그냥 3억 다 배당받아 갔는데 이쪽에는 이제 6억 하지 말고 그냥 5억이라고 그래. 이제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쪽 부동산에서 이제 5억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최고액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최고액이 5억인데 그러면 이쪽에도 최고액 5억, 이쪽에도 최고액 5억 이렇게 별도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3억 받아왔지만 이때 5억이 확정됐는데 이 5억이 최고액 5억 내니까 다시 5억을 전액 배당받아갈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판례가 옛날에는 이 반복적 배당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 전에는 병이 여기서 3억 받아도 최고액이 5억이니까 여기 아직 최고액 5억이니까 확정이 5억이 되면 이거 다 받아갈 수 있다고 옛날에는 반복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변경 전에는. 근데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3억 이미 받았죠? 그러면 최고액이 5억 빼기 3억, 5억 마이너스 3억 해서 최고액이 2억으로 공제가 돼서 감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반복해서 5억만큼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선 면제 받은 3억을 공제하고 채권 최고액이 남은 최고액 2억만을 받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도 바뀐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쪽 이제 민법 그 판례 보시면 민법 368조는 공동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거 동시배당하면 뭐 안분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적용된다 이거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있어서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권 초과액 5억이 안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진 게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비담보 채권을 368조 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의 비례한 액수로 배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만큼 반복해서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동시배당일 경우 당연하고죠. 그러면 이시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서 채권 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그죠? 이게 바뀐 판례. 옛날에는 반복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안 된다. 되셨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굵은 글씨 다시 보지만 그와 같이 우선 변제 받은 금액 3억에 관해서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권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 X에 대해서는 공동근저당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비담보 채권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로 채권 최고액 5억에서 위와 같은 우선 변제권 3억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 2억으로 제한이 된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되셨다. 이게 이제 2017년 판례에 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근저당 판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동근저당 판례는 뭐냐면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꺽쇠 1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셋째 줄. 그와 같이 이미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해서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판례는 이러한 범위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아래줄 임의 환가에서 청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게 이제 추가된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경매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임의 환가에서 되는 경우에도 요런 다시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법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다. 그죠? 넘어가시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근데 이제 꺽쇠 2번하고 특히 이제 꺽쇠 3번이 중요하죠. 일단 꺽쇠 2번 먼저 보시면 이때 여러분 물상보증인 소유죠. 여기서 3억 먼저 배당받아 갔다 그러면 당연히 물상보증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를 한 꼴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 채무자 갑에 대해서 구상권도 생기고 병의 근저당권에 변제자 대위도 할 수가 있겠다. 대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변제자 대위하면 이 후순위 저 무는 역시 이 변제자 대위하는 거를 다시 물상 대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변제자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 대위 취득하고요. 또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무는 요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요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해서 다시 물상대를 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맞죠? 어렵지 않고. 자, 그다음 3번.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485조인데 485조 이제 여러분 변제자 대위해가지고 이제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이 감소를 고의로 소멸시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예컨대 병이 채무자 갑에 대한 저당권을 먼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Y 부동산에 경매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Y 부동산 먼저 경매돼갖고 이제 3억 배당받으면 당연히 을이 이렇게 변제자 대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을이 변제자 대위하러 가보니까 갑이 이미 이 병에 이 1순위 근저당권자를 이 근저당권을 포기해버렸다. 그럼 대위하려고 그러는데 대위를 못하게 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요런 거를 방지하기, 이러면 을이 손해를 입으니까 요런 을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485조가. 이렇게 저당권 등 포기해가지고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위할 수 없게 돼버린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었던 것만큼 물상보증인 을이 면책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병이 Y 부동산에 경매 신청할 때 대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만큼 그만큼 병의 우선 변제권이 깎입니다. 을이 면책이 되는 거죠. 이제 485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병이 요 갑에 대한 이 근저당권 포기하고 이제 Y로 경매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 Y로부터 배당 받을 때는 누구보다 물상보증인 을에 이 변제자 3억 변제자 대위할 수 있겠죠, 그죠? 이 3억만큼 변제자 대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만큼 이 Y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이 물상보증인 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문제되지만 이 Y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자, 이 변제자 대위를 또 물상 대위하는 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병이 우선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제 꼭세서 한번 보시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에 대한 기대권은 485조에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고의나 가실로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하게 된 때는 다음 줄 상실 또는 감소를 해서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는 면책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표적인 이 감소행위가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게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에는 그만큼 을이 대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을이 면책이 되고 그 면책되는 효과는 당연히 무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책임을 말한다. 아랫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이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면책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무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때 병이 1순위고 이제 병이 1순위고 무가 후순위지만 대위하고 물상대위할 수 있었는데 병이 이걸 포기해버려가지고 대위하고 물상대위 못하게 돼버린 경우에는, 그죠? 그때는 병이 그만큼 1순위지만 병이 그만큼 후순위자 무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죠? 485조 얘기였습니다. 되셨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판례가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판례가 이렇게 쌓이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 시험에도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시험에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뭐 판례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언젠가 한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맨 밑에 이제 판례. 자, 이제 공동근저당권자 판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배당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 최고의 식 2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쪼개자. 그래서 이걸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이라고. 이게 뭐냐? 갑소유 X부동산인데 을소유 Y부동산인데 1번 병 근저당권이고 또 여기 1번 병 근저당인데 묶지를 않아요. 이렇게 묶어야 공동근저당이 되는데 묶지를 않고 그냥 이거 근저당 따로 이거 근저당 따로, 그죠? 이걸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9억 이게 별도죠. 그러면 여기서 5억을 다 받아가도 여기서 또 5억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게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이다. 되셨죠? 그래서 공동근저당을 알아야 이 누적적 근저당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누적적 근저당 얘기가 요게 이제 우리 2019년도에 나온 판례, 그죠? 2020년도에 나온 판례구나, 그죠? 2020년도에 나온 판례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이 공동근저당 판례까지 알아야 누적적 근저당 알 수 있다. 그래서 26쪽의 맨 밑에 보시면 셋째 줄 굵은 글씨 보시면 이렇게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했다, 그죠? 이럴 때는 다음 줄 피담보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러면 맨 밑에 줄 반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꼭수 2번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 그래서 매각되면서 채권자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똑같아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481조, 482조에 따라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변제자 대위니까, 그죠? 이 갑은 채무자고 을은 물상보증인이다. 그럼 물상보증인 이거 경매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채무를 물상보증인 을이 대신 이렇게 자기 부동산이 경매돼 갖고 대신 변제를 해줬으면 당연히 갑에 대해서 구상권 생기고 변제자 대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누적적 근저당해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에서 종래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이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 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전형 담보 나오는데,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하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담보가 등기에 의해서 맞춰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담보가 등기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단 담보가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권은 설정자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둘째 줄, 소유권을 건등준 안에 사용 수익권도 당연히 담보가 등기 설정자가 보유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채권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봤지만 이 사람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고 을이 이제 설정자면 사용 수익권이 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1억의 채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을이 설정자고 사용수익권이 을한테 있는데 을이 그냥,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이 을한테 있으니까 을은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주택이면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갑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있다. 그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있다? 이건 뭐예요? 변제 충당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그래서 집 하나 또는 이 채무자가 다른 병한테 이제 임대차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너 차임은 나한테 주지 말고 갑에게 직접 줘라, 그죠?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라. 이렇게 하면, 그죠? 원래 을이 차임 사용수권이 을에게 있으니까 병이랑 임대차 계약하면 차임도 을이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갑에게 주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하였다면 맨 밑에 줄 위 차임은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죠? 맞죠? 그래서 1억 채권이 물론 이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붙겠지만 어쨌든 이 채권에 매월 100만 원씩 변제로서 변제에 충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되셨죠? 어렵지 않다. 이게 이제 2019년 판례였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총칙 넘어갑니다. 자, 채권법 일반 첫째, 단순한 기죠.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당연히 보호 의무 있죠. 그래서 아래 신의 칙상 주의 의무인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단순한 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8 28115 판결은 이른바 오랜만에 이거 판결이 뭐냐면 이른바 자연채무 판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채무 이제 뭐 교재에서 뭐 개념은 보신 적 있죠. 이른바 소구력이 없는 채무다.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데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 채무를 이제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채무의 예가 판례로 오랜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회생 신청하면 이제 면책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회생이니 파산이니 뭐 자세히 알 게 아니라 밑에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서 이제 면책을 받는다는 얘기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른바 자연채무가 된다. 되셨죠? 그래서 채권이 있긴 있는데 소재기를 못하니까 뭐 자연채무랑 비슷하다. 그래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소재기 권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다. 되셨죠? 그래서 단순한 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7쪽의 맨 밑에 그 판례도 이제 채권자 대권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단순한 게죠. 국가는 조세 채권을 가지는데 이 조세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끝입니다. 그죠?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한 판례들이 나오죠. 그죠? 28번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박스 보시면 이것도 이제 너무 중요한 판례예요. 이제 그 2019년 판례인데 별이 두 개가 처인데 일단 넷째 줄까지는 기존에 있던 판례의 법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밥을 먹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얘 말을 하는데 아파 죽겠어.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좀 그래요, 그죠?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이제 제가 발음이 조금 뭉개지나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무지하게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갑이 이제 을에 대해 채권이 있고 을이 또 병에 대해 채권이 있으니까 이제 채권자 대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채권자 대의를 할 때요, 이 갑의 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피보전 채권인데. 이게 무효의 경우, 무효라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제3채권자 병이 이 을의 갑에 대한 항변 사유를 이제 병이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갑과 을 사이의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로 완전히 소멸됐다거나 이런 거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없다는 걸 다퉈가지고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대위하기 전에 미리 이 피보전 채권에 관해서 승소 판결을 바꿔왔다. 그러면 이 승소 판결로 이제 갑이 을에게 있다는 이 승소 판결로 인하여 갑이 을에게 피보전 채권이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병이 이걸 못 다툽니다. 아시죠? 그죠? 기본 판례죠. 그게 이제 첫째 줄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채권에 기한 이행 청구소를 제기해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바꿔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음 줄 제3채무자들 관계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이미 증명이 됐다. 이거. 그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거든요. 없다. 근데 이제 넷째 줄. 그러나 이제 예외가 나오죠.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를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송해라게 하는 걸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이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예외죠. 강행법규 위반 무효면 아무리 갑이 을에게 승소 판결을 받고 들어와도 그래도 병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이거를 방어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판례, 이 2019년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된다. 되셨죠? 매우 중요하죠. 예외를 인정한 판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는 이제 사족인데, 그 밑에. 사실 이 갑하고 을은 판결의 당사자니까 아무리, 갑과 을은, 특히 이제 을은 이제 갑의 승소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니까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도 을은 갑에게 더 이상 주장 못해요. 이거 무효라고. 그죠? 왜? 승소 판결 확정됐으니까 판결 기판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장 못하는데 병은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밑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이 판결이 아무리 강행법규 위반 무효지만 판결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라도 병은 이거 강행법규 위반 무효를 주장해서 다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되셨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020년 판례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2020년 판례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 대행사 판결인데, 이것도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전원합의체로.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이번에는 이 을의 병에 대한 피보전 권리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원래 이제 형성권이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피대위 권리는 일신 전속권만 아니면 형성권이든 청권이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대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밑줄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 일종이고, 재산권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서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없다. 일신 전속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답니다. 있다. 일단 이건 기본적인 단순 암기사항 하나, 그죠? 그런데 이제
꺽쇠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청약 승낙 이런 건데, 을이 이제 병에게 청약하고 승낙하는 거 이제 대행사 못하죠. 그죠? 왜? 을이 마음대로,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야 되는데 그걸 대의할 수 없다. 그런 게 취지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밑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권리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행사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권리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권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판례 태도죠.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놔야지 부당한 간섭이 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첫째 줄에 금전 채권을 보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제 을하고 병이 이제 공유자여가지고 이제 X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 부동산을 이제 예컨대 뭐 2분의 1, 2분의 1씩 지분별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치면, 여러분, 갑이 이 금전 채권, 예컨대 1억의 채권을 받기 위해서 이 공유물 분할 채권을 대위행사하면, 여러분, 예컨대 이 X 부동산이 2억짜리다. 그죠? 2억짜리다. 그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해서 분할해서 1억만큼, 그러니까 X-1을 해가지고 1억으로 분할된 걸 을이 가지고 X-2로 분할이 된 걸 병이 가졌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같이 1억, 1억씩이다. 그죠? 이럴 때 과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이때는 을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고 그냥 X부동산 자체로 놔둔 상태에서 지분권만 강제 집행해도 1억이 나와요. 돈만 받는 게 목적이라면. 이해가시죠? 맞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갑이 오로지 1억의 돈을 받을 목적이라면 굳이 공유물 분할 안 하고 그냥 지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된다고요. 근데 굳이 을이 공유물 분할 아직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공유 상태로 남아있고 싶은데 이렇게 갑의 대위 행사를 인정해 준다면 이거는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것이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이해가시죠? 그죠? 매우 중요한 판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변경 전에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변경 전 판례예요. 물론 그 변경 전 판례는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법률상이 아니고 사실상 쪼개면 좀 갑에게 좀 유리하게 되는 사실상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채권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였는데, 이제 변경된 판례는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봐서 법적으로는 그죠? 이거를 지분권에 대해서 그냥 강제 집행하면 되지 굳이 을의 의사에 반해서 공유물 분할을 대위 행사하게 해줄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 이게 판례 태도인 거예요. 되셨죠? 그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금전, 아까 이제 꺽쇠 1번에서 봤잖아요. 꺽쇠 1번에서 분명히 공유물 분할 채권 대행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꺽쇠 3번에서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채권을 대행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쪼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유물인 상태에서 지분권에 강제 집행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 3번, 이제 꺽쇠 3번 읽어볼게요. 다수 의견이죠.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 동그라미,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음 줄, 셋째 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두 줄 밑줄을 안 꺼였는데 보시면, 자,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맨 밑에서 둘째 줄 뒤에, 자, 공유 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다. 넘어와서. 자,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그때는 남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줄 남을 가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변경전 판례는 이런 사실상 이유 때문에 이 대위 행사를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 변경전 판례는 마찬가지다. 위에서 넷째 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지분에서 경매하는 것보다 공유물 분할해서 전부를 경매하는 게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전채권 보존을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정권 대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굵은 그 손가락 표시 뒤에 보시면 공유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은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쪼개기도 싫은데 굳이, 그죠? 을이 아직 분할하기 싫고 쪼개기 싫은데 부당하게 간섭해서 갑이 1억 받자고 이거를 공유물 분할 채권 대위 행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놔둔 채로 지분에만 강제 집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맞죠? 그죠? 되셨다. 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자, 일단 금전채권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대위 행사 가능합니다. 근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대위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채권의 보존을 위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부당한 간섭이네. 쪼개기 싫은 을의 의사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 이게 되셨죠?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 판례인데, 올해는 채권자 취소권 판례가 어려운 게 안 나왔네요. 그죠? 다행이죠. 그죠? 채권자 취소권 판례는 어려운 판례 나오면 이제 바로 출제되는데, 다행이다. 그죠? 어쨌든 이제 채권자 취소권 판례 보시면, 근데 이 두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긴 한데, 자, 결론부터 보실게요. 굵은 글씨 보시면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밑에 기존 판례가 이미 2011년에 상속의 포기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상속의 포기도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유증의 포기도, 즉 상속의 포기도 유증의 포기도 전부 다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이 사행위 취소가 되려면 기존에 있던 재산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상속을 포기하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재산은 그대로예요. 그죠? 들어올 게 더 늘어날 게 안 늘어났다 뿐이지 기존에 있던 재산이 감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중요합니다. 상속의 포기도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유증의 포기도 전부 다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셨죠? 판례 넷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제3자 채권 침해. 자, 제6절 제3자 채권 침해도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법리인데 오랜만에 판례가 났어요. 일단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밑에 이제 비교 판례가 났죠. 이게 70몇 년도 판례인데 이것도 일단 비교 판례 먼저 보셔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판례니까. 이게 이제 소 판돈 판례죠. 그죠? 그래서 갑이 소가 있었는데, 을한테 너 장에 가서 소 좀 팔아와라. 그죠? 그래서 을이 시장에 가고 소를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아갖고 옵니다. 1,000만 원을 받아갖고 오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을한테 이거를 1,000만 원을 싹,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사실은 갑은 을에게 돈을, 그러니까 을이 갑의 소를 팔고 이제 1,000만 원 받아오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 채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사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이걸 다 가로채가 버렸다.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때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왜? 이거는 갑은 을에 대해서 여전히 채권은 존재한다. 다만 책임 재산이 감소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특별한 위법성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3자 채권 침해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비교 판례죠. 일단 밑에 비교 판례 보시면 사실 원칙은 거예요. 제3자 채권 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채권 침해 태형에 따라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법성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이 70년도의 요 소판돈 판례에서는 아래 밑줄 보시면 채권자인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게 아니고 병의 책임 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사례가 여기서 병이네. 실제 사례는 얘가 을이고 얘가 병이었죠. 그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병의 책임 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으로 을을 갑은 간접적 손해를 본 데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 되지. 이것만 보고 넘어갈 뻔했네요. 우리 이제 나온 2020년 판례를 봐야죠. 그래서 옛날에 75년 판례는 이렇게 병의 책임 재산이 감소했을 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3자 채권 침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때 우리 2019년에 나온 판례 29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제3자 채권 침해 바로 밑에 보시면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채권자 침해 사실을 여기부터 이제 표현이 중요하죠.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아니면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이렇게 이제 나쁘게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람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라면 이때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3자 채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임 재산이 단순히 책임 재산이 감소된 경우뿐인 경우에는 표현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2019년 판례처럼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이렇게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이렇게 이런 등으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면 그때는 제3자 채권 침해가 성립한다. 하지만 우리 요 소판돈 사례에서는 이때는 그 정도로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옛날에는 단순히 책임 재산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3자 채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었다. 그죠? 되셨죠?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0쪽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이거 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판례 나오는데 이제 별로 안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연대 채무가 있고 불가분 채무가 있는데 여러분 불가분 채무의 경우에 조문이 아예 그러니까 그 연대 채무의 부담 부분이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불가분 채무도 준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연대 채무랑 불가분 채무도 이제 구상권하고 이제 부담 부분하고 구상권에 관한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굵은 글씨부터 읽어볼게요. 불가분 채권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연대 채무랑 마찬가지다. 그죠? 됐다. 그래서 우리 연대 채무에서는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불가분 채무도 똑같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렇죠? 쉽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일부 면제 사례입니다. 연대 채무에서 일부 면제. 원래 연대채무에서 이제 면제는 이른바 부담 부분형 절대요 사유예요. 그죠? 그러면 전부 면제한 게 아니라 이제 일부 면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학설 대립이 기존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판례가 이제 태도를 밝혀줬죠. 그래 보시면 예를 보시면 갑이 이제 을병정에 대해서 1200만 원 각각 400씩 부담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 을에게 두 가지를 볼게요. 일단 600만 원만 면제했다. 여러분, 갑이 을을 상대로 1200 전부 면제하면 부담 부분만큼 절대요가 있어서 400만 원이 다 깎여가지고 병하고 정이 나중에 800만 원씩 그죠? 연대 채무 부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전부 면제 사례고 지금 일부 면제 사례다. 그래서 600만 면제하면 여러분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1200이었는데 600을 면제되면 아직도 600이 남죠.
그런데 을의 부담 부분을 보니까 400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600이 잔존했다는 얘기는 을의 부담 부분이 전혀 안 깎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면제는 부담 부분형 절대요이기 때문에 부담 부분의 감소가 없으면 이거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이 잔존해갖고 이 600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때 병정의 채무는 감소 안 돼요. 그대로 1200. 됐죠? 그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면제했다. 그러면 1200이니까 1000만 원 면제하면 200이 잔존하죠. 200이 잔존하는데 부담 부분 400이잖아요. 그러면 을의 부담 부분이 400 빼기 200인 200만큼 이제 을의 부담 부분이 감소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200만큼 을의 부담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담 부분형 절대요이기 때문에 부담 부분 감소만큼은 병정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은 1200에서 이렇게 감소한 200만 원만큼 빼갖고 이제 1000만 원의 채무로 감축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로 나와 있죠. 제가 밑에 사례도 좀 써놨고요. 그래서 판례는 이제 말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굵은 글씨만 따라오세요.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 부분의 하나에는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줄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될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 부담 부분이 감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 밑줄 여전히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반대로 굵은 글씨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 즉 부담 부분 빼기 잔존 채무액만큼 부담 부분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부담 부분이 감소된 만큼은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0쪽 맨 밑에 이제 판례인데, 자, 이것도 그 별표 2개 처인데, 뭐 이건 단순한 게 중요하긴 한데, 그죠? 우리 아시죠? 우리 이 보증의 경우에는 민법이 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서면주의죠, 서면주의, 그죠? 그래서 본인의 서명이나 또는 기명란이 필요한데, 아시죠? 이제 서명은 자기 스스로 이름 쓰는 것만을 말해요.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날인, 도장만 그 사람의 도장을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죠? 판례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첫 번째 판례 보시면 31쪽입니다. 31쪽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그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그 위에서 한 12째 줄쯤 이제 밑줄 치고 이제 굵은 글씨 돼 있죠? 보시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만 보시면 돼요. 보증인이 직접, 그러니까 그 밑줄 보실게요. 굵은 글씨 앞에 보실게요. 구보증인 보호법 3조 1항에서 보증인의 서명은 서명이죠.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명은. 그죠? 근데 이제 밑에 판례 보시면 우리 2019년에 또 나왔죠. 그래서 굵은 글씨, 넷째 줄에 굵은 글씨 보시면 보증인의 기명날이는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 되셨죠? 그래서 서명은 직접 자신이 써야 되는데 기명날이는 타인이 이름 쓰고 그 사람의 도장만 대신 찍어도 된단 말이에요. 도장만 그 사람 도장이면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은 여러분 근보증이에요, 근보증. 우리 보증에 대한 민법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근보증에 대한 그 규정도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맨 그 아래 밑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경우에 보증 채무는 이제 조문이 최고액을 서면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근보증의 경우에 그 최고액도 이제 서면주의로 또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이제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으로 기재돼야 된다. 그래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원칙이다. 그래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면 자체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다. 되셨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인데,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이 됐으니까 또 잠시 쉬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실게요. 그죠?